안녕하세요. 저는 세차장을 운영하며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10번, 100번도 넘게 아버지라고 말할 겁니다. 아버진 언제나 제 인생의 이정표이고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어릴 땐 아버지가 그저 든든한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해가 됩니다. 때로 젊은 나이에 가족의 곁을 떠나신 게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지만 그 선택 역시 제가 존경하던 아버지의 신념 그대로였음을 알기에 아버진 여전히 존경과 그리움으로 제 가슴 속에 살아계시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정의로운 소방관이셨기 때문이죠. 아빠, 어떻게 뜨거운 불 속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뜨거워서 옆에도 못 가겠던데요. 당연히 뜨겁지. 하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을 누군가 생각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돼. 그 안에서 아빠가 와주길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어. 그분들을 구하려면 1초도 망설일 시간이 없단다. 정의감이 투철하셨던 아버진 언제나 열악하고 힘든 현장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다쳐서 오시는 날도 많고 곁에 가면 늘 탄내가 묻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버지가 출동하실 때마다 늘 노심초사하시곤 했죠.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혹시 아버지가 계시는 현장일까봐 마음 졸여하셨고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다치지 않고 큰 사고 없이 안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전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진 걱정이 많은 어머니께 언제나 태어난 얼굴로 괜찮다고 하시며 늘 현장으로 달려나가셨고요. 하지만 제가 중3이던 어느 무더운 날, 그날은 평소와는 뭔가 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전 담임 선생님께 빨리 집에 가보라는 다급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성재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다는구나. 어서 집에 가보거라. 자세한 이유를 듣지 않아도 아버지가 현장에서 크게 다치셨구나 싶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옆집 할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성재 왔구나. 네 엄만 연락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 혹시 네가 너무 놀랄까봐 일단 집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곧 엄마한테 연락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에휴, 너도 얼마나 놀랐을꼬. 전 초조하게 어머니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큰 사고는 아니겠지 하며 내내 하늘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이 다 됐을 무렵 마침내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목이 다 쉴 정도로 울고 계셨어요. 성재야, 엄마야. 아빠가 병원에 실려오셨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셔. 아빠가 너무 많이 다쳐서 우리 아들이 보면 크게 놀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 의식 돌아오고 나서 병원에 올래? 아니요, 싫어요, 엄마. 저 당장 아빠한테 갈래요. 저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아빠가 많이 다쳤어도 놀라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저도 병원에 갈래요, 엄마. 전 어머니께 병원에 가겠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제 울음에 어머니도 또다시 오열하시며 지금 병원으로 오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서 도저히 제 아버지라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어, 이게 아빠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어딨어, 엄마? 네? 아빠 어디 계세요? 성재야,
네 아버진 불길 속에 있던 일가족을 모두 구하셨어. 마지막 남은 사람을 구하려다 이렇게 큰 화상을 입으셨다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니? 네 아빠, 내 남편을 이젠 어쩌면 좋아. 역시나 아버진 사람들을 구하려다 본인을 희생시킨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어머니께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원망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병원에 있던 아버지가 구한 일가족을 보고 나니 역시 내가 평소에 그렇게나 존경했던 아버지다운 선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구한 일가족은 큰 부상 없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정도였어요. 그분들은 근처 병실에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다는 걸 듣고 힘든 몸을 이끌고 병실까지 오셨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소방관님 병실 맞죠? 여기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여긴 소방관님이 구해주신 제 아들이에요.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를 구하시다가 저렇게 크게 다치셔서 저희 가족 모두 소방관님께 목숨을 빚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일가족은 저희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어머니는 애써 눈물을 닦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치신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저희 남편은 누군가를 끝까지 구해냈다는 사실에 더 기뻐할 사람이에요. 설령 본인이 저렇게 크게 다쳤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약소한 금액이지만 부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은혜를 이런 돈으로 바꿀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께 흰 봉투를 건네셨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이런 거 못 받는다고 거절하셨죠. 그 가족들이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어머니는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계속 의식 없이 붕대를 감고 누운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전 저 사람들 미워요. 그리고 부러워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한다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아빠는 살아있잖아요. 제 목소린 떨렸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감정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하지만 아빠가 들으셨다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안타까워하셨을 거야. 네 아빠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지키고 싶던 사람이었으니까. 전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원망과 슬픔, 부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버진 그 이후 열흘 동안 열심히 버텨주셨지만 결국 화상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전 평생을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애쓰셨을 아버지를 위해 화장 대신 시원한 바다 근처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시원하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랬거든요. 전 아버지 산소 앞에서 울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같이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또 다른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전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엄마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언제나 자랑스럽던 아버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장례가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온 전 한동안 학교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크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돌을 던진 일이 있었거든요. 어? 형, 저 기억하세요? 저희 그때 병원에서 만났잖아요.
저희를 구해주셨던 그 소방관님. 그 당시 전 작은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가 워낙 좁아서 그때 그 일가족 중 아들이란 애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앤 제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다가와 아는 척을 했어요. 그때 저는 중3이었고 그 애는 중1이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애를 무시하며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저도 그땐 이해심을 갖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앤 그 후로도 매번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형은 어디 살아요? 설마 우리 집도 가까운 거 아니겠죠? 저 그 이후로 이사했어요. 안 물어봤거든? 한 번만 더 쫓아오면 가만 안 둔다. 가, 가라고. 왜 아는 척이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학생 땐 한두 살 차이만 나도 키 차이가 확 나잖아요. 더군다나 전 덩치가 큰 편이었고 그 앤 굉장히 왜소한 편이라 제가 화를 내니 겁을 먹고 더는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학교에서 절 마주칠 때마다 아는 척을 하고 싶은 눈치면서도 쉽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애와 모르는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 우유 급식을 가지러 학교 뒤편으로 혼자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학교 뒤편이 그날따라 좀 소란스럽더라고요. 저 말고 또 누가 왔나 싶어 말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야,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 뒤져서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니네 집 잘 사는 거 다 알거든? 진짜야. 가진 돈은 그게 다야. 그리고 얼굴은 때리지 마. 우리 엄마가 알면 속상해 하신단 말이야. 학교 뒤편에서 그 애가 같은 반 애들로 보이는 녀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왜소한 애를 궁지에 몰아놓고 돈까지 뺏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모른 척해야 할지 가서 도와줘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저 녀석을 도와줬다간 또 귀찮게 절 따라다닐 것 같고 사실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던 저와 그 녀석의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앤 저를 부르고 싶었을 텐데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슬픈 눈으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야,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 어? 야,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선생님 모셔올까? 아니면 내 선에 끝내줄까? 그 애를 괴롭히던 녀석들은 제 큰 덩치와 3학년 명찰을 보곤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는 그 애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먼지 묻은 자켓을 털어주었죠. 야, 괜찮냐? 넌 왜 친구들한테 맞고 다니냐? 쟤네가 또 그러면 바로 선생님한테 일러. 알았어? 형,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제 이름은 박상욱이에요. 상욱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제 예상대로 상욱인 완전히 제 껌딱지가 되어 틈만 나면 절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는데 상욱이가 귀찮긴 해도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형, 형, 나도 3학년 되면 형처럼 키가 클까요? 지금은 반에서 내가 세 번째로 작아요. 상욱아,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어깨도 쭉 펴고 다니라니까. 안 되겠다. 너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으로 나와. 같이 농구라도 하자. 물론 상욱이와 전 농구를 같이 하기엔 나이 차이도 실력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칠수록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 같이 농구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저흰 그렇게 점심때마다 만나 농구도 하고 매점도 가고 친형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가끔 그런 둘을 보고 친척 아니냐고 묻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아니 선생님, 저 친척은 아닌데요.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그죠 형? 이렇게 상욱인 정말로 절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졸업식까지 따라와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형, 고등학교 가서도 우리 계속 연락하면 안 돼요? 형 공부 방해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가끔 만나서 농구나 같이 해요. 그래, 너 나 없어도 누가 괴롭히면 당당하게 맞서.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전 원래 살던 곳과 멀리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제가 있는 곳으로 아예 집을 옮기셨어요. 그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학교와 사는 곳이 떨어지다 보니 계속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적응하기도 바빴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욱이와 연락이 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욱이도 이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 진학했고 시간이 흐른 만큼 상욱이에 대한 기억도 차차 흐려져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날도 있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저 상욱이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랄 뿐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전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낸 저처럼 평범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양가 집안에서도 큰 문제 없이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재야, 너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걸 보니 정말 네 아빠를 닮았구나. 우리 아들이 벌써 다 커서 장가를 가네. 아빠가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겠다.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게요. 아빠가 계셨다면 제일 좋아하셨을 거예요. 소방서에도 저 장가 간다고 엄청 자랑하셨겠죠? 엄마, 비록 혼주석에 아빠 자리는 비어있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아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님 계신 곳으로 어머님 모시고 인사드리러 갈까? 나도 아직 아버님 산소에도 못 가봤잖아. 신혼여행 전에 아버님께 먼저 다녀오는 건 어때? 아는 신혼여행보다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찾아뵙자고 했어요. 저는 그 배려 깊은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우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아내를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이자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아버지, 아버지 며느리가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어요. 너무 착하고 예쁜 사람이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며느리 예쁘게 맞이해 주세요. 아버님, 이제야 인사드려요. 저 이 사람과 정말 예쁘게 잘 살게요. 어머님도 잘 모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당신은 사람 복도 참 많아. 이렇게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깊은 며느리도 다 보고 말이야. 나도 우리 아들 며느리 곁을 더 오래오래 지켜야 할 것 같으니까 당신 심심해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죠? 그 뒤로는 아내는 언제나 저보다 앞서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말해주더군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너희에겐 멋진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이후 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다니던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후배 한 명과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굴러가지 않았고 그 무렵엔 자금난으로 꽤 고초를 겪었답니다. 여보, 요새 사업이 많이 힘들지? 내가 다시 직장에 다녀볼까? 애들도 이제 좀 있으면 학교 들어갈 만큼 컸잖아. 내가 생활비라도 조금 벌면 당신 부담이 적어질 텐데. 아니야. 당신 집에서 아이들 돌보기도 바쁜데 직장까지 다니게 할 순 없지. 난 괜찮아. 조금만 버티다 보면 다시 잘 풀릴 거야.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전 여전히 사업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아내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내려갈까? 당신 일도 나가봐야 하는데 애들 돌보기 힘들잖아. 아니야. 장모님 아프시다는데 당신 병간호도 해야 하잖아. 내가 애들은 데리고 있을게. 장모님 잘 보살펴드리고 와. 나도 같이 가봐야 하는데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네. 그러면 내가 둘째만 데리고 갈게. 세아는 당신 일할 때 어린이집에 부탁하면 되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내는 제가 걱정된다며 4살이던 둘째 아들만 데리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첫째를, 아내는 둘째를 맡아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나눴죠. 세진아, 엄마 잘 다녀오시라고 빠빠이 해. 그리고 동생도 말썽 조금만 부리라고 하고.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날따라 배웅 인사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어쩌면 그 후에 닥칠 슬픈 사건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은 장모님 댁으로 떠났고 전 첫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평소처럼 출근을 했어요. 바쁘게 일처리를 끝내고 조금 빠르게 퇴근해 유치원에서 딸아이를 데려왔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겨놨지만 하나도 읽지 않은 상태였어요. 설마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싶어 전화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역시 연락이 닿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급하게 장모님께도 전화를 걸었지만 장모님도 이 사람이 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걱정하던 참이라고 하셨어요. 괜히 운전 중인데 전화하면 방해될까 봐 안 하고 있었거든. 자네랑도 연락이 안 돼? 아니 얘가 어딜 간 거야? 4살 배기까지 데리고. 전 장모님과 통화를 끝내고 6살 딸아이를 데리고 곧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아내와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던 중 아내에게 거는 전화를 잠시 끄는 사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끝없이 울리던 벨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전 손에 식은땀이 나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하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론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지선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지금 전지선 씨가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지선은 분명 제 아내가 맞는데 병원으로 와달라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들렸을까요? 병원에 도착한 전 정신없이 아내를 찾아 헤맸어요. 전지선이 제 아내인데 제 아내 어딨어요? 네? 제 아내가 전지선이에요. 의료진들은 절 급하게 안으로 데려갔고 전 그곳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걱정을 하던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은 끔찍한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온 상태였어요. 저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마 옆에서 딸아이가 울지 않았다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안고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당신이 왜 여기 누워있어? 어?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아들 세진이도 많이 아프대. 깨어나면 당신만 찾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줘.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상처투성인 얼굴로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곧이어 병원에 오신 경찰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아내가 장모님께 가던 그날 유난히 도로에 안개가 자욱했고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 와중에 아이까지 태우고 운전을 하던 아내는
결국 화물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아내의 작은 찬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지고 만 거죠. 전 의식이 없는 아내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둘째를 데리고 있었으면, 아예 당신 대신 내가 데려갔으면 지금 당신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아플게. 누군가가 가야 한다면 내가 갈게. 제발 여보, 나 두고 가지 마. 지선아, 나 이렇게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 하지만 아내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도 엄마 품을 벗어나기 싫었던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 버렸네요. 이제 겨우 4살짜리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땅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품에 겨우 들어오는 작은 아이를 안고 아무리 크게 울어도 저희 아들 녀석은 이 아빠를 봐주지 않았어요. 전 아직 온기가 남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애타게 불렀어요. 여보, 세진이가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아. 미운 4살이라고 장난 많이 친다고 우리 아들한테 맨날 잔소리했는데 그런 아빠가 미워서 대꾸도 안 해주는 걸까? 하지만 아내의 온기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전 졸지 아내와 아이를 둘이나 잃고 말았어요. 소식을 듣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장모님과 어머니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다시피 하셨고요. 특히 장모님은 본인 탓을 하며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내 딸, 금쪽 같은 내 딸. 이 엄마가 아프다고 전화만 안 했어도 내 딸이 저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됐으니 대신 날 데려가요. 제발. 아내와 아이를 보내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짧았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누구도 말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고였어요.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건 알지만 이미 모두 무너져버린 제 세상은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장난기 가득한 표정의 아들 녀석. 그런데 왜 사진 속 그들은 이제 제 곁에 없는 걸까요?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그마한 손으로 제 소매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아빠, 엄마랑 동생은 언제 집에 와? 엄마 계속 전화 안 받아? 저기 엄마랑 세진이 사진은 왜 있어?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한참을 꾹 참고 있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와 장모님도 기력이 다한 듯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장례 내내 우린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지만 저는 무너질 수만은 없다는 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장례가 끝난 후 저는 하던 사업도 접고 딸아이마저 어머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어머니도 장인어른 장모님도 수시로 제 안부를 묻고 또 챙겨주셨지만 저는 털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 계속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딸을 보고 앞으로는 딸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 제가 생각해낸 일이 출장 세차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종일 직장에 나가 있기도 어려웠고 제가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거든요. 평소에 세차를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기도 했고요. 출장 세차는 보통 고객과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스케줄을 잡았고 근무 시간과 대비해 수입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많은 일을 잡을 수 없었기에 두 사람 입에 풀칠하는 정도만 겨우 버는 정도였습니다. 세차 일이 차만 열심히 닦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출장만 다니면서 정말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한 번은 출장 요청을 받고
고객님이 계시는 곳까지 장비를 챙겨 출동했는데요. 고객님의 차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을 비빌 정도였습니다. 고객님, 이거 출장 세차 부르신 거 맞죠? 폐차가 아니고요. 폐차요? 이 아저씨 말씀 웃기게 하시네. 이 차 새 차처럼 깨끗하게 반짝반짝 윤나게 잘 닦아주세요. 와서 보고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저 환불 요청합니다. 고객님의 차는 어디 흙탕물에라도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세차 수준으로 청소를 해달라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또 한 번은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열심히 청소도 해드리고 무사히 수금까지 마쳤는데 세차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와 환불을 해달라고 난리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지금 비 오는 거 아시죠? 세차한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비 맞았잖아요. 환불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비 그치고 다시 세차해 주세요. 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랍니까? 그래도 전 저희 딸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가끔은 제 차 옆자리에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최대한 아내의 빈자리를 덜 느끼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저도 그렇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와 동생을 잃은 제 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던 중 그날도 세차 의뢰가 와서 고객님이 계신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소대로 도착해보니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고객님 차도 고급이었고요. 저는 늘 하던 것보다 더 성심성의껏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도 크게 만족하셨고 저는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조금 들떴던 걸까요? 제 차를 빼려고 후진을 하다가 그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꼭 뭐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전 급하게 내려서 차를 살폈는데 보니까 제가 벤츠를 들이받은 거였더라고요. 무려 2억이 넘는 차종이었죠. 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일을 어쩐담? 이게 돈이 말도 안 되게 들겠는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스크를 낀 남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빼려다가 그만 선생님 차 접촉사고가 났네요. 댁에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배상하겠습니다. 저는 고개까지 숙여가며 그 차주에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차주는 아무 대답도 않고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보고 있던 차주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더욱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곧이어 차주의 목소리를 듣고 저 또한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형님, 저 모르시겠어요? 제 얼굴 벌써 다 잊으신 거예요? 제가 형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다고요? 아니, 넌 설마... 네, 형님. 저 상욱이에요. 박상욱. 형님이 그렇게나 챙겨주셨던 박상욱이라고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전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상욱인 작고 연약하던 꼬마였는데 어느새 키도 저보다 훌쩍 자라 있었고 체구도 훨씬 크더라고요. 상욱아, 정말 너 맞아? 어떻게 이런 우연으로 널 만나게 됐냐? 내가 생전 운전으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인데 널 만나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상욱아, 정말 반갑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형님.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형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다고요. 상욱인 덩치가 커지고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눈물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저만큼이나 나이를 먹어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왜 그랬나 싶지만 갑자기 상욱이를 보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뭔가 힘들었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를 잃은 것이 다 꿈이고 그저 상욱이와 농구나 하던 중학교 시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정말로 반갑다. 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그나저나 내가 이 비싼 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어쩌냐. 제가 울먹거리자 상욱이도 연신 눈물을 닦아내더군요. 형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형님을 만난 게 중요하죠. 당장 저희 집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형님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상욱인 차는 신경도 쓰지 말라며 절 본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로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집안 인테리어도 그렇고 모든 곳이 휘황찬란했습니다. 상욱이의 집으로 들어서자 재수씨로 보이는 분이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드디어 성재형님을 만났어. 그것도 정말 우연히. 내가 몇 번이나 형님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형님 덕분에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다고. 정말 보고 싶다고. 그렇게나 찾던 형님이야. 그동안 상욱이가 제 얘기를 많이 했는지 재수씨도 절 무척이나 반기며 커피와 다과를 대접해 주더군요. 상욱아, 이제 네 얘기 좀 들어보자.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딱 보니까 하는 일이 잘 된 것 같구나. 형님,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건축 사무소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았고요. 아들 녀석들이라 여간 장난꾸러기들이 아니에요. 저는 커피가 식는 것도 모르고 상욱이와 마주 앉아 몇 시간이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또 했습니다. 형님,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형님이 혼내줬던 나쁜 놈들이요. 그 뒤로도 형님이 또 나타날까봐 학교 뒤편을 졸업할 때까지 얼씬도 안 했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생각으론 그때 아예 혼쭐을 내줬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 뒤로 얌전하게 지냈다니 다행이다. 오죽 할 얘기가 많았으면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 학교 다니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너무 작고 왜소했잖아요, 제가. 같은 반 친구한테 돈이나 뺏기고 말이에요. 제가 형님에게 마음의 빚이 참 많습니다. 형님은 절 여러 번 살리셨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나야말로 너한테 받은 게 참 많아.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이 참 힘들었거든. 근데 네가 옆에서 친동생처럼 살갑게 대해주니 덕분에 나도 많이 밝아졌지. 형님,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형님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만 아니었어도 소방관이셨던 형님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텐데 아직도 어머니는 자책하고 계세요. 저는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을 상욱이네를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애써 웃으며 그런 생각 말라고 해주었죠. 지난 얘긴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요즘 형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결혼은 하셨고요? 아이는요?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 바탕화면인 제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욱인 아이들이 절 빼닮았다며 웃더라고요. 형수님은 댁에 계시고요? 형수님께도 조만간 인사드려야겠네요. 저희 아들들도 데려가서 형님네 아이들하고 친해지라고 하고요. 저는 아내와 아들 이야기에 목이 메었지만 그래도 울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 그 바람에 아내하고 우리 둘째 녀석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네.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요즘 딸아이하고 단둘이 지내고 있어. 상욱이와 재수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저도 흘리지 않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형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나타난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형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만 들어도 고맙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상욱이 네가 선물처럼 나타나줘서 그걸로도 충분히 고마워. 넌 언제나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타나서 날 구해주는구나. 그렇게 28년 만에 만난 상욱이와 전 밤이 깊도록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욱이 이 녀석은 중학교 때 버릇을 못 고쳤는지 그 이후에 다시 절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건축 사무소 일도 바쁠 텐데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상욱이 집에 가보니 어느새 연세가 많이 드신 상욱이 어머님이 와 계셨어요. 상욱이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하염없이 제 얼굴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긴 세월의 빚을 다 어찌 갚을꼬. 그래도 나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자네 만나고 가서 다행이야. 어머님이랑은 다 잘 계시지? 네, 그럼요. 어머니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에게 미안해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건강하게 잘 계셔야 돼요. 이렇게 상욱이를 만난 후론 제 마음의 모든 짐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전처럼 상욱이와 붙어 다니며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상욱이가 잠시 가볼 데가 있다며 절 재촉하더군요. 아니, 지금 너 어딜 가는 거야? 넌 참 아직도 어린애같이 형만 좋다고 따라다니는구나? 그럼요, 형님. 지난 세월 동안 형님이랑 하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결혼식 때도 형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28년간의 제 한을 다 풀어주셔야 합니다. 상욱인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해주지 않은 채 혼자 싱글벙글해선 어디론가 절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상욱이와 함께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어느 세차장 앞이었어요. 뭐야, 지금 세차하러 온 거야? 세차할 일이 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하지. 내가 해줬을 텐데. 형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쫙 살펴봐 주세요. 여기 세차장 시설 어때 보이세요? 나름 최신식으로 갖췄는데 괜찮지 않나요? 상욱이 말대로 세차장을 살펴보니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최신 시설로 잘 갖춰진 세차장이더라고요. 시설 참 좋아 보인다.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장비도 새 것 같고. 근데 왜? 상욱인 제가 세차장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자 잠시 뜸을 들이더니 뜬금없이 서류 두어 장을 내밀더군요. 형님, 형님께서 분명 거절하실 건 알지만 제가 사고를 좀 쳤습니다. 형님께 꼭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가 제격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형님께 가진 감정은 사실 마음의 빚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짐이 아니고요. 고마움이고 소중함입니다. 형님과 형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단순한 빚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형님께 제대로 된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형님은 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기만 했지만 전 형님께도 따뜻한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부족한 제 선물이지만 형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에겐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번만큼은 부디 제 진심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상욱인 제가 평소에 세차하는 걸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걸 알고 무려 세차장을 인수해 제게 선물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나 큰 선물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손사래까지 치며 이런 선물을 못 받는다고 물러섰죠. 그러자 상욱이도 고집을 부리더군요. 형님, 만약에 이 세차장이 마음에 안 드신 거면 제가 다른 곳으로 알아볼게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제 진심을 제발 받아주세요. 제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해주신 고마움으로 비교하자면 너무나 약소합니다. 그 뒤론 전 계속 상욱이의 선물을 거절했고 상욱인 결국 크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제 선물 안 받아주시면 저 앞으로 형님 못 봅니다. 저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꼭 갚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형님, 언제까지 좁은 차에 세아까지 태우고 출장을 다니실 거예요? 세아 조금 있으면 학교도 들어가잖아요.
새아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그때까지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굳게 마음먹었는데 상욱이가 새아 이야기라니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장비가 가득 실린 제 차 조수석에 카시트 하나 겨우 놓고 딸아이를 태워 다녔거든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새아야, 넌 계속 아빠 차 타고 아빠 일하는데 따라다니는 게 좋아? 아니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적이 있어? 어, 난 아빠랑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아. 근데 아빠가 청소할 때 차 안에만 갇혀 있는 거 조금 답답해.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아빠가 위험하다고 차에만 있으라고 하잖아. 저희 딸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제가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던 것 같더군요. 저는 몇 날 며칠을 망설이고 망설인 끝에 결국 상욱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욱아,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을 모르겠다. 그래도 정말 염치 없게 하지만 감사하게 받으마. 대신 내가 돈을 모으는 대로 너한테 시설비라도 주고 싶어. 그건 내가 너에게 갖고 싶은 감사함이고 은혜야. 상욱인 제 결정을 너무나 기뻐하며 절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더라고요. 그럼요, 형님. 형님께선 자격이 충분하다 못해 넘쳐요. 제 선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님. 그렇게 28년 만에 다시 만난 상욱이 덕분에 전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욱이가 어떻게 지내는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전히 절 찾아와 세차장의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니까요. 형님, 또 세차하러 왔습니다. 얼른 끝내고 저녁 드시러 가시죠. 새아 픽업도 제 아내한테 부탁해놨어요. 아이고, 넌 정말 못 말리겠다. 그래, 오늘은 네 차 제대로 때 빼고 광 한번 시원하게 내주마. 어떤 운명으로 상욱이와 다시 만난 줄은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 지쳐가던 절 다시금 살게 하려는 고마운 선물이었을 겁니다. 상욱이를 다시 만난 순간부터 제 삶은 조금씩 따뜻한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쩌면 인연이라는 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다시 데려다 주는 게 아닐까요? 지쳐가던 절 일으켜준 상욱이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세차장을 열어갑니다. 오늘도 세차 믿고 맡겨만 주세요. 세차처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욱이가 선사해준 귀한 마음과 함께 저희 딸과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저희 둘째 아들이 그런 저희를 지켜봐주고 있겠죠? 먼 훗날 온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말할 겁니다. 저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잘 살아냈다고. 우리 가족들이 준 귀한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버텨왔다고요. 그때가 되면 저는 다시 아버지께 안기고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고 둘째 아들을 꼭 안아줄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전 상욱이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저희 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차를 하는 것처럼 인생도 닦고 닦으면 언젠가 다시 반짝일 테니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